네, 글로벌 시장의 모든 이슈와 트렌드를 살피겠습니다. 저희 이슈 앤 트렌드 전문가에게 묻다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전 세계가 기대하는 주목하고 있는 빅 이벤트인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함께 해주실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되게 잘생기셨습니다. 네. 악플이 달립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되게 아닙니다. 왠지 이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촌철살인적인 되게 정확한 분석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제가 좀 뿜뿜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대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이제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는 5일이고 맞습니다. 저희가 결과는 한 6일 정도에 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었죠. 막 초근접이다, 아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는데 최근 지지율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율 자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어서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트렌드 자체를 평균 내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조금 관측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메인주랑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진 전부 다 승자 독식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전국 단위의 지지율보다는 경합주라고 불리는,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캘리포니아, 뉴욕은 언제나 민주당이고 텍사스, 알래바마, 이 미시시피 이런 데는 언제나 공화당이니까 이런 데는 볼 필요 없고 그런 데는 상수로 두고 경합주라고 생각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를 봤을 때 7개 주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7개 주에서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가 관측된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승자 독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모든 국민이 투표했을 때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이제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엔 주당에서 이기는 사람이 미국 전체의 득표율보다는 그 해당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선거인단이라는 게 결국은 상원의원 숫자 더하기 하원의원 숫자 이런 걸 중심으로 각 주마다 다르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최대 경합주인데 19개 선거인단이 있는데 19명이 펜실베니아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당의 후보에게 다 투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선거인단이 또 한 번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투표를 하는데 투표는 그렇게 그 밑에 원래 개표가 된 대로 선거의 결과를 그렇게 투표를 하는 거죠. 왜 사실 제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선거인단을 뽑아놨는데 갑자기 선거인이 난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 찍어야지. 이거 가능은 한가요?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 미국은 어떤 나라라고 두 글자로 제가 정의를 해보면 미국은 관습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습의 나라. 그래서 관습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습적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투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7개의 경합주가 중요한데 여기서 트럼프 후보의 우세함이 최근에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우세 또는 상승세. 그래서 예전에 지고 있던 주는 비등비등해졌고요. 비슷하게 이기고 있던 주는 좀 더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젠가요? 또 그 푸에르토리코 발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트럼프 지지자 한 명 코미디언이 나와서 쓰레기 섬이라고 불러서 사실 이슈가 좀 있었죠. 라틴 아메리카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선거 막판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라틴 아메리카 쪽의 표가 좀 떨어져 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백인들 표가 원래 트럼프 표들이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7개의 경합주의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흥미진진한 상황인데 사실 좀 분야별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정책이 좀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에게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역시나 경제죠. 사실 제가 하나 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저희가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서 사실 그 이장님께 누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사실 그분이 뭘 많이 먹여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경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후보별 경제 정책이 아무래도 핵심 사안일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거는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관세가 거의 그 플래그십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각 나라에 매기고 있던 관세에다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내가 아주 특별히 대우해줘서 60%까지 관세를 60% 매길 요?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단단히 각오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감세 정책, 그래서 법인세 인하하겠다. 그다음에 소득세도 저희가 구간별로 소득세율이 다르잖아요. 네. 최고 구간을 조금 낮추겠다 이런 거기에 소득세율 좀 낮추겠다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골자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바이든 네. 지금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면서 그래서 사실은 알려진 건 많이 없는데 얼마 전에 뭐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얘기했던 경제 정책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아무래도 네. 지금 가장 표로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네, 표를 정리한 건 있는데요. 보면 첫째 정책이 이제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해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막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좀 잡겠다가 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집을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오르고 그쵸. 집의 건설 비용도 오르고 해서 모기지 금리도 너무 높아서 모기지 금리도 너무 네. 높고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나라는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땅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 집을 사기가 특히 최초 구입자,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집을 네. 사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것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아동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세금 공제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해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게 또 뼈를 때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떤 예, 내용이었나요? 트럼프에 비해서 네.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레스 데미징하다고 표현해요. 레스 데미지요. 예, 그냥 덜 네. 해가 될 뿐이고 여전히 해가 될 것이다. 이유는 가장 크게 보면 네. 트럼프 정책이나 해리스 후보의 정책이나 봤을 때 굉장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발생시킬 가능성 이거 어떻게 조달할래? 라고 얘기하면 네.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재정 적자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결국 미국의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다 보면 뭐 강달러 현상도 지속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방금 뭐 레스 데미지라고 얘기한 걸 저도 이제 책임 연방 예산위원회에서 후보별 이제 이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날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트럼프 후보는 7.5에서 한 15.2조 달러. 네.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380조 정도 네. 되니까 엄청난 거고.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가 약간 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1년 GDP의 절반 넘습니다. 그 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뭐 3.5에서 8.1 정도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덜 해로울 뿐이지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고는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얘기한 레스 데미징 안에 모두 들어가 있냐면 시장 교란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다가 억지로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투자업계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거 하나가 이제 법인세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법인세를 트럼프는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이제 해리스 후보는 약간은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올린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딱 고정책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보시기에 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기업 환경에 좀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데이터로 얘기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아, 같은데요. 제가 앵커께 네. 트럼프 대통령 때랑 바이든 대통령 때랑 어디가 주식시장이 더 좋았을까요? 여쭤보면 뭐 앵커님은 당연히 답을 아시겠죠.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좋았었거든요. 네, 더 좋았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최근에 보정해야 될 팩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엔비디아 없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AI발 혁명에 따른 주식시장의 상승은 최근에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지수 자체만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이든 때가 좋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AI 혁명 등등등 이슈들은 있겠지만 네. 흔히들 생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기업가 출신이니까 친기업적인 사람이 정책을 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좋을 거야. 근데 적어도 숫자 자체는 뭐 엔비디아 팩터를 보정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 때가 훨씬 좋았거든요. 주식시장은.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기반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너가 좋았어라고 얘기하기도 예, 합니다만 네, 뭐 그건 네. 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뭐 레스 데미지를 떠나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이제 될 거고요. 그 사람의 정책에 따라서 아마
뭔가 이제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리스 트레이드 혹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지칭하는 후보별 기대 분야를 되게 분석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게 좀 구분이 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또 이와 별개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통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분야가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궁금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먼저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강달러가 최근에 좀 있는데 이거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미국 경제가 견조해서 네.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천천히 내릴 거야도 여기에 묻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사실은 비컷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마음속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혹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은 것과 최근에 달러가 좀 강세인 게 네. 트럼프의 당선 확률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요즘에 약간 비트코인도 그런 그렇고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모든 거에 설명력이 트럼프를 딱 갖다 붙이면 다 맞는 설명력이 되는 거. 거기다가 하나 더 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트럼프 그러니까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그런 그룹이 있죠. 예, 네, 그래서 네. 트럼프의 모든 미디어 쪽 전담하고 있는 이 회사 주가도 어제 보니까 최근 뭐 한 20% 넘게 하루 동안 오른 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드 쪽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 쪽은 아무래도 저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네. 카말라 해리스 네.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러면 저는 바이든 행정부를 두 가지 단어로 좀 요약하고 싶거든요. 두 가지 단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친환경 행정부였고요. 네, 친환경 친환경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사실 쏟아 네.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친노조 정부였었습니다. 친노조 정부. 예, 뭐 네. 그 사진 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그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가 집회한 데 가서 핸드마이크 들고 네. 자동차 노조 쪽. 예, 자동차 노조. 거기 네. 가서 발표를 했던 네. 그런 게 기억나실 텐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는 한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플랜을 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세요. IRA 같은 걸 통해서 미국으로 공장이 들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기 동네에 네. 공장이 생겨요. 네. 그럼 너네들 대학 갈 필요 없어. 그냥 저 공장에서 일하고 10만 불씩 받아. 그래서 네. 중산층으로 살면 돼. 라고 해서 중산층을 재건함으로써 미국 네. 경제를 다시 부흥으로 이끌고 싶은 그런 정책이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정책의 일환 중에 그럼 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냐면 노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간에서. 그래서 네. 그런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카말라 해리스 정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뭐 결국은 친환경 쪽의 에너지 섹터 부분에 조금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방금 전에 그 민주당 행정부의 정책을 좀 이어받는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바라보는 것도 약간 유사했던 건데 저는 제2의 뉴딜을 하고 있는 건가? 네,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제 뭐 노조를 새로이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좀 네,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뭐 좀 이게 테네시간 개발해서 네.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네. 그 외에 이제 외부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연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럼 누가 되더라도 는 좀 더 중요하고 누가 되더라도 좋을 만한 데는 뭐 혹시 예상하고 저는 계신 그냥 데가 있나요? 방산인 것 같아요. 네, 반반? 방산이요. 아, 방산. 방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 후보가 되면 결국은 글로벌리 각자 도생의 분위기로 갈 그쵸. 거고요. 우리가 네. 왜 남의 나라에 전쟁에 돈을 대야 대로 가면 각자 각각의 나라에서 자주국방의 요구가 좀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방산,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방산 기업들이 튼튼하고 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는 조금 각광받을 수 있다고 보고 네. 해리스 후보가 되더라도 사실 지금 글로벌리 미국과 중국 사이의 텐션뿐만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곳들을 보면 저희가 한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60-70%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국방 쪽에 대한 소요는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트럼프 후보가 뭐 내가 당선됐을 때 내가 대통령실은 전쟁이 없지 않았느냐. 네, 전쟁이 없지 않았냐. 그래도 뭐 전쟁이 끝날 가능.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다. 뭐 이건 후보의 좀 주장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었다라고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어쨌든 이 미중 갈등이 근데 최근에 요 부분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후보의 공통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 이 미중 갈등은 패권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꽤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포문을 열었고요. 사실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이어받아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후보 사이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국 무역을 우선시한다라는 부분 같은 거에서는 접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 대선 이후에 향방하고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여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도 앵커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아주 크게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는 강도의 차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중국 때리기가 카말라 해리스의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보다 훨씬 강도가 강할 것이다 정도의 생각은 하지만 네. 공통점은 중국을 때릴 때리는 것이다. 기조는 네.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는 2000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 세계화하라는 어쨌든 그 나라가 뭘 하는 나라건 어떤 생각을 가진 나라건 어떤 사상 체제를 가진 나라건 우리는 신경 안 써. 그 나라에서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그 나라에서 생산하자라는 네. 베네핏을 누려온 경제였다면 네. 그게 사실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한 게 그쵸. 데이터로도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분절화의 경향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 그 속도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가 훨씬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네. 민주당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우리 여전히 중국에서 싼 물건은 사다 쓸 거야. 공산품 네. 너무 싸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가다 쓸 거야. 챙겨야 그게 된다. 이제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지만 네. 중국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선 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를 넘으려고 하지 마. 첨단 네. 산업을 통해서 우리를 넘보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첨단 산업 너네 안 돼. 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국 때리는 기조라면 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을 아예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켜 버리겠어라는 게 아예? 트럼프의 네. 행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때릴 가능성이 크고요. 네.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제외를 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절화의 과정이 둘 다 똑같지만 네. 방향은 똑같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훨씬 빠르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좀 네.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방금 저희가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뭐 예를 들어 관세부터 해서 분절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내수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수출 경제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대선 이후에 이 미중 관계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변화가 좀 크게 변할 가능성이 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게 또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2021년에 IMF에서 쓴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거기서 뭘 분석해 놨냐면 네. IT 산업이 미국과 중국으로 완전히 분절화되었을 때 네. 자, 각각의 나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네. 물론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요. 뭐 IMF에서 했으니까 뭐 믿을만하다고 저희가 생각한다면 네. 다음과 같은 결과예요.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누구냐? 중국. 네. 당연히 미국 시장이라는 시장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 안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분절화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무역 갖고 먹고 사는 중국의 입장에서 힘들어지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네. 중국이 넘버1이고 넘버2로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냐? 그럼 의외로 미국이 아니고요. 미국은 사실은 예, 무역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네. GDP에서. 근데 그 다음 피해 본 나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입니다. 아, 이유가 뭐냐? 네. 중국은 우리에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삼성 최근 들어 좀 힘든데 라고 얘기할 때 네. 중국 기업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라는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우리나라랑 경쟁자인데 경쟁자가 하나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측면이 하나 있지만 더 큰 측면은 여전히 우리의 제1 혹은 제2 교역국, 우리가 물건을 파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그 시장이라는 그리고 거죠. 그 시장을 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실 그걸로 결론이 가게 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을 발굴해내지 못한다면 오롯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절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범위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시장 하나를 완전히 잃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네, 거겠죠.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례로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었는데 삼성의 뭐 시안 공장 그리고 SK의 우시 공장에 어쨌든 생산 비중이 있는데 여기다 최신 장비를 못 넣게 한다. 네, 못 막 이런 넣게 얘기들도 사실 좀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었는데 트럼프 집권 2기가 되면 이게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그렇게 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그냥 예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후보 시절에는 어쨌든 일단 표를 모아야 되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지만 굳이 이제 본인 국가에게 미국에게도 사실 피해가 될 수 있다. 관세 측면에서 택시 그런 얘기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도 높게 갈 만한 요인
좀 있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먼저 앵커님의 질문을 제가 최대한 앵커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예스라고 그런 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노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이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나와서 2번 대통령을 하면 미국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쵸? 네. 이번이 마지막인데 뭔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번 기여를 하는 그렇죠. 네, 뭐 일종의 뭐 그런 저희가 희망 회로를 돌릴 돌려보는 수도 건데. 있는데 네.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은 거는 네. 요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트럼프 2기에 대해서 미국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1기보다 훨씬 더 권위적일 거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권위적일 이게 거라고요? 이유가 뭐냐?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트럼프의 입김이 강하고 트럼프 맘대로일 거다라는 게 왜냐하면 네. 1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1기 때 트럼프 옆에 첫째 배신자가 많았습니다. 아, 존 볼턴 네, 등등을 맞습니다. 포함해서 네. 배신자가 되게 많았고요. 거기서 복귀를 한번 했을 거고요. 그리고 매티스 네.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로 뭐가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트럼프 행정부였긴 하지만 기존의 관료로 테크노크랩들이 같이 결합된 행정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아, 이게 내 마음대로 하려면 내 팜을 길러야겠구나. 다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트럼프 키즈들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네. 해서 실제로 공화당에서 그렇게 인력을 양성한 것만 지금 각 분야에 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트럼프 2기가 벌어지면 캐비넷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1기보다 훨씬 더 트럼프의 말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월드 피스를 위해서 한번 일해볼까라는 생각보다는 자, 그동안 내가 내 주위에서 이 노라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못했던 거 내가 한번 이번에 다 해볼까? 알겠다. 그 이면엔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네. 미국에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 같은 걸 서베이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2000년대 초반에는 50%가 차이 안 돼요. 네. 양당 다. 네. 근데 최근에는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80%,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70%. 뭐 코로나 이후에 싫어하네요. 더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한 반감. 근데 그 반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네. 얘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2000년에 중국이 WTO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중국 걸 싸게 사다 쓰면서 뭔가 우리가 이득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와중에 미국 내에서 중국과 비슷한 생산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이 문을 닫고 내 직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게 러스트벨트 스토리의 맞습니다. 일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게 다 중국 때문이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무겁게 다가오기는 하는 게 그런 약간의 희망 회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사실 이제 그 근거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 트럼프 집권 시이지만 트럼프 집권 시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정부를 가정하는 게 맞고 그러면 지금 후보인 시절에서 나오는 공약들이 실제로도 시행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거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올해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상원 100자리 중에 3분의 1이 바뀌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하원은 다 바뀌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약간 우위, 상원은 민주당이 한성이가 2석 우위인데요. 지금 이번에 상원에서 민주당이 지켜내야 될 스윙 스테이트들이 그 33자리 안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공화당한테 약간 유리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트럼프고 상원 공화당, 하원 공화당의 역학구도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이건 굉장한 파급력을 가질 확률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하고 싶은 거를 어지간하면 다 해낼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대통령령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원 패스시켜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 사실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더 보수적인 기조, 현재의 말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의 시행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그럼 추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피해를 좀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최대 관심 공약이 이 세금 관세예요. 근데 관세라는 건 저도 이게 참 논란이 많은 거긴 하거든요. 관세를 올린 게 무조건 미국에 유리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지. 이거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자리에 가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뭐 대기업도 계시고 작은 기업도 계셨는데 그 CEO들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발표를 한번 했는데 네. 발표하고 나서 이제 티타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자, 옛날에 나프타가 있었죠. 국내 네. 자유무역 협정이 네. 있었죠. 그게 이제 트럼프 때 2016년에 뭘로 대체가 되냐면 USMCA라는 걸로 대체가 됩니다. 네. 이게 뭐 별게 아니고 USMCA의 US는 US.
M은 멕시코, C는 캐나다, A는 어그리먼트. 이게 USMCA입니다. 그러니까 북미네요. 네, 북미. 그러니까 네. 나프타를 대체하는 건데 네. 트럼프가 나프타보다는 자기 플래그십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USMCA에서 요 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건 미국 국경 넘을 때는 관세 그 굉장한 혜택을 받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가기에는 공장의 유지비나 건설비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멕시코로 많이 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걱정했던 게 하셨던 게 뭐였냐면 트럼프가 돼서 자 USMCA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만약에 미국 내에서 생산이냐 외에서 생산이냐만 보겠다. 라고 하면 그 기업들의 공장은 한국으로 다시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아찔한 거죠. 그 기업의 CEO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아메리카 생산이라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일정 부분은 USMCA 같은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요 근처에서도 괜찮은, 그러니까 사실 프렌드 쇼어링이나 니어 쇼어링까지도 괜찮은데 이게 완벽한 온쇼어링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책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사실 관세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경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국경의 범위가 USMCA도 아니야. 우린 미국 아니야. 미국령이야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관세 효과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가지는 불확실성, 선택의 어떤 굉장한 직면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트럼프 집권 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뭐 정책의 연장선을 가져간다고 하면 민주당의 해리스가 집권할 때는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여파, 뭐 관세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예상하고 계시는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해리스 행정부가 되는 게 좋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해리스가 뭘 잘해서 그럴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가 스테이 튠 해놨던 것들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이어서 그렇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약정한 투자 금액만 100조입니다.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제일 많이 했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모범생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야, 우리 원래 미국에 지으려고 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 너네한테 보조금 준다고 그랬다며 우리 안 줄 거야. 그럼 미국에서 열심히 한번 해봐.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좀 어려워지네요. 확실히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해리스 행정부 그게 이제 이어질 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사실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고 소위 뭐 니어쇼어링 같은 거에서도 완전히 이제 미국 내부에서 온쇼어링으로 가야 될 가능성도 좀 생겼다. 그리고 아까 무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양자택일에 대한 이런 이슈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되게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정리가 탁탁탁탁 떨어져서 되는데요. 저희가 이 대선 전까지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막판에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좀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돌출 행동, 돌발 발언 같은 것들 어제 나왔던 그런 뭐 프레토리카 발언 같은 것들이 뭐 혹시라도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저희가 경제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낙태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낙태 이슈에 대해서 찬반이 있으니까 이것도 선거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최근 들어서 갖고 있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 선거의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 낙태 이슈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러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때 이분들이 기본적인 성향이 민주당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온 김에 또 민주당 표도 찍고 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막판의 투표율로 보면 저희가 그래서 샤이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공화당 표를 약간 여론조사가 언더로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게 투표율이 공화당이 원래 좀 더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이슈들이 낙태 이슈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얼마나 민주당 표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 투표 참여를 일으켜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판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더 표를 행사하러 나와줄 가능성 이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질문을 주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요 질문들 몇 개 드리고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스완리라는 분께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에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게 뭐 어려운 거나라는 질문을 좀 주시기는 했어요.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당연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어렵다는 질문이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의사결정 차원에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인 뭐 것 의사결정 같은데. 차원에서는 그렇고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엘라바마주에서 특정 지역에서 야, 땅 같은 거 우리가 그냥 싸게 주고 당분간 세금 혜택 주고 할게라고 하면 훨씬 네.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인건비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공장을 유지하는 비용은 한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사실 미국인과 한국인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또 그 나라 공장을 돌리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스트로 생각한다면 그런 코스트들은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공장도 이제 폴란드에서 처음에 이제 수율 안정화를 시킬 때 초기에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게 네, 아마 맞습니다.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런 내용과 맞습니다.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미국으로 우리나라가 뭐 온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실 제대로 된 이제 랩업하고 뭐 하고 하는 데까지의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들어갈 수밖에 네, 없는 저는 그럴 부분 뭐 수밖에- 이런 네, 것들이 그래. 아무래도 뭐 저희가 좀 감안해야 되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 대선이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게요. 이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외부 변수,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뭐 지금 예측해 주신 것처럼 현재 유리한 부분은 좀 트럼프 후보 쪽에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고 대신에 이 민주당 쪽에서도 저희가 막판 변수로서는 이 낙태 이슈에 따라서 여성 유권자들이 어떤 초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막판까지 좀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좋은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여쭤보고서 만나보고 또 좋은 내용들로 이렇게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들에게도 오늘 되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